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주부예요. 저는 남편과 두 번의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제가 같은 남자와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려 글을 적어요. 저는 삼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부모님이 마흔일 때 저를 낳으셨어요. 오빠들과도 9살, 1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사랑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 대신 저는 아버지와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대신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오빠들은 손이 많이 가는 저를 돌보느라 저녁에는 집에 일찍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거의 오빠들의 손에 컸다고 할 수 있죠. 아버지는 처음에 혼자서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점점 직원들을 늘려가며 회사를 키우셨어요. 저희는 자수성가하신 아버지 덕에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었어요. 하고 싶은 공부도 물론이고 예체능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는 모두 다 다재다능했어요. 그리고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자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유 없이 언제나 바쁘게 사셨어요. 본인이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회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리셨어요. 저는 그나마 학창시절이 회사가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고 안정이 되었을 때라 아버지와의 추억도 많고 사랑도 듬뿍 받았지만 오빠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빠들은 항상 저를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오빠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큰 오빠는 자신이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작은 오빠는 회사를 다니다가 자기 적성과는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도 용돈을 받았지만 오빠들에게도 용돈을 가끔씩 받았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같은 오빠지만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던 친구들은 매일같이 심부름만 시킨다며 용돈을 주는 오빠가 있다는 것이 부럽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이 더 부러웠어요. 저는 워낙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어렸을 때 같이 싸우면서 놀았던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중학생이 되기 전부터 오빠들은 벌써 성인이 되어 있었기에 다툼이 있을 만한 일이 없었어요. 저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제일 놀랐던 것이 친구 오빠가 친구에게 헤드락을 걸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어요. 저희 오빠들은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다였거든요. 친구에게 라면 끓여와라, 물 갖고 와라, 싫다, 네가 해라. 그런 걸로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였어요. 제 말에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요. 저는 시험 기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오빠가 하고 있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왠지 더 잘 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사실은 공부를 핑계 삼아 친구들과 공짜로 시원한 곳에서 수다를 떨고 싶어서 간 적이 더 많았어요. 오빠는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가면 항상 맛있는 와플과 음료를 갖다 주었어요. 친구들은 매번 얻어먹기가 그렇다며 돈을 내려 했지만 작은 오빠는 지금 말고 나중에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때 한꺼번에 갚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오빠는 늘 인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저는 아무 걱정 없이 고민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고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 사이 아버지의 회사는 더욱 커졌고 오빠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 열심히 살며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를 벌 때에도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에는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대학교에 들어와 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알 수 있었어요. 저와 나이는 같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운 친구들도 많았고, 한 선배는 저와 같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에 보탰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선배를 보고 있으면 너무 대단하고 멋져 보였어요. 어렸을 때 왜 오빠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말했는지 그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입학 후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느라 1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리고 어느새 2학년이 되었어요. 저에게도 후배가 들어오고 학교는 또 신입생들로 인해 활기가 차 보였어요. 오늘 저녁에 뭐해? 별다른 일은 없어. 왜? 그럼 요 앞에 오프치 오픈했다는데 거기 가지 않을래? 오픈하면 사람들 많지 않아? 그럴 때 가야 더 재밌는 거야. 아이, 알았다, 알았어. 이따가 전화할게. 이른 저녁 저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호프집으로 출발했어요. 게다가 이맘때에는 학생들로 붐비는 곳인데 새로 오픈한 집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여기저기 아는 얼굴들도 눈에 보이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저는 구석진 곳에 빈 테이블에 앉아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직원이 생수와 물티슈를 가져다 주었고 저는 컵에다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곧이어 친구가 도착했고 맥주와 안주를 시켰어요. 직원은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주며 소주 한 병은 서비스라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곳에 있으니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어요. 친구는 오늘 저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다고 했어요. 자기 과 선배가 자꾸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말을 한다며 몇 번 거절을 했는데도 자꾸 이야기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며 자신을 한번 살려달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친구가 저에게 부탁을 할 정도면 정말 많이 시달리고 있겠구나 싶어 저는 한번 만나보기만 하겠다고 말을 했고 친구는 너무 고맙다며 오늘은 자기가 살 테니 마음껏 마시라고 했어요. 한참을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들었더니 작은 오빠였어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또 어디냐고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볼 게 뻔해서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는 맥주를 마시려고 잔을 드는데 익숙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오빠였어요. 너 일부러 내 전화 안 받는 거냐? 작은 오빠가 여기 웬일이야?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넌 것 같아서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 받으려고 보니까 끊겼어. 이 눈도 깜짝 안 오고 거짓말하는 거 봐라. 진짜거든.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 아니면 나랑 같이 들어가든지. 알았어. 그만 가봐. 저는 작은 오빠를 보내고서는 맥주를 다시 마셨어요. 친구는 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작은 오빠라며 원래는 이 시간에 카페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여기에 있다며 투덜거렸어요. 언젠가부터 작은 오빠가 저를 간섭하는 것이 느껴져서 요즘 멀리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친구는 작은 오빠에게 관심이 있는지 이것저것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얼굴은 저래도 우리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며 관심 끄라고 얘기했어요. 며칠 후 한 카페에서 그 친구는 선배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 선배는 키도 크고 남자답게 생겼어요. 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한 번만 만나고 말 생각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친구를 통해 서로 인사를 주고받은 후 친구는 자리를 피해줬고 그 선배와 단 둘이 남게 되었어요. 음료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희는 헤어졌어요. 저는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선배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연락이 왔고 제가 만나기 싫다고 말을 했는데도 제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친구는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자신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되는 연락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는 핸드폰을 아예 꺼버렸어요. 그리고 머리도 식힐 겸 작은 오빠네 카페로 갔어요. 거기서 친구와 그 선배의 욕을 하며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그 선배가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아, 깜짝이야. 왜 전화기 꺼놨어? 네? 왜 내 전화를 안 받느냐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나는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사이였다고 끝나고 말 게 있어요?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네? 저희가 언제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미쳤어요? 우리가 언제 사귀었다고 이래요? 그럼 그날 왜 나왔어? 너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온 거잖아.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냥 한번 나간 것뿐이에요. 거짓말 마. 너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 다 아니까. 자꾸 이러면 신고할 거예요? 그 선배는 저에게 집착하듯이 이야기를 했고 다른 곳으로 가자며 저의 팔을 끌어당겼어요. 저는 싫다고 팔을 빼려고 했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란 친구도 제 옆에서 제 팔을 잡아 당겼고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 바람에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컵이 떨어져 깨지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눌러서 얼어붙었어요. 그때 작은 오빠가 카페로 들어오다 저를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와 그 남자의 팔을 꺾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고 친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오빠는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냐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잽싸게 카페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놀란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작은 오빠는 찬물을 가져와서 저에게 마시라고 주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에게도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조금 진정이 된 저는 작은 오빠에게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작은 오빠는 그 다음날 학교로 찾아가서 그 선배를 개 패듯이 패주었어요. 원래부터 집착증이 있던 그 선배는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랬었고 군대를 다녀온 뒤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며 혀를 내둘렀어요. 그 선배는 작은 오빠에게 개망신을 당한 뒤로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 제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일어난 후로 작은 오빠는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걱정이 되어 수시로 전화를 했고 데리러 오기도 했었어요.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너무 고마웠지만 정도가 지나쳐 난감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누굴 만나든 그 남자에 대해서 의심부터 했고 저와 같이 여러 번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저의 하소연을 듣던 친구는 작은 오빠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라며 차라리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어떠냐고 말을 했고 저는 친구의 말대로 다른 곳에 신경 쓰게 되면 저에게 신경 쓰는 것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았어요. 저는 누구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나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자신을 가르쳤어요. 저는 장난치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친구는 진심이라며
작은 오빠에게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소개를 시켜달라고 말했어요. 어찌나 간절하게 말을 하던지 저는 작은 오빠에게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1년 후 친구는 졸업을 하자마자 작은 오빠와 결혼을 하였고 저는 취업 준비로 한창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 있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오빠들은 벌써 병원에 와 있었어요. 병원에 힘없이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누워 계신 아버지 옆에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예전에 두툼했던 아버지의 손은 온데간데 없고 홀쭉하게 살가죽만 붙어있는 야윈 손을 잡고 있으니 눈물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누가 죽었냐며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일만 하신 아버지는 몸이 많이 지친 상태셨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신 아버지는 퇴원을 하고 집으로 오셨어요. 아버지는 그동안은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나도 이제 많이 늙은 것 같다며 큰오빠에게 자신의 회사를 맡아주었으면 했어요. 큰오빠는 자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하냐며 했지만 아버지는 지금부터라도 찬찬히 배우면 된다며 지레 겁부터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큰오빠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회사에 다니며 일을 배웠어요. 안 해본 일을 하느라 초반에는 고생을 좀 했지만 워낙 머리가 뛰어난 큰오빠라 금방 일을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몇 년이 흐르고 연세가 많아지신 아버지는 몸이 더 쇠약해지셨고 이제는 편히 쉬고 싶으시다며 큰오빠에게 완전히 회사를 넘기고 은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빠들은 아직까지 정정하시다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며 지금까지 못해본 것들을 하며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며 하셨어요. 결국 큰오빠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은퇴를 하신 아버지는 마당에 화초를 키우시고 텃밭에 야채들을 키우셨어요. 워낙 수십 년을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라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못했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갈 때쯤이면 아버지는 저녁을 준비해서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결혼을 해서 따로 나가 살고 평일에 집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아버지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맛있어요. 아버지 갈수록 음식 솜씨가 느시는데요? 그래? 맛있어? 네, 특히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파, 고추, 양파 다 우리 텃밭에서 나온 거란다. 그래요? 그게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그럼 이것도 한번 먹어봐. 상추도 어찌나 시다던지. 정말 너무 큰데요? 마트에서 파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지? 아버지 솜씨 좋지? 네, 이참에 된장이랑 고추장도 한번 담아볼까 해. 하실 수 있으세요? 요즘엔 인터넷에 없는 게 없더구나.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셔도 크게 되셨을 거예요. 뭐야? 이놈이. 아버지는 저의 말에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저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좋았어요. 아버지는 회사에 다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하신지 얼굴과 몸에 살이 좀 붙으셨고 얼굴도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맛있게 저녁을 먹고 방으로 올라왔어요. 회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하느라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며칠 뒤 저녁,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엔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었거든요. 평소에 아버지와 단 둘이 있던 집이 주말 저녁만 되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에 시끌벅적해졌어요. 오늘은 마당에서 바비큐를 먹기로 했어요. 저는 올케 언니들과 같이 주방에서 재료 준비를 하고 마당에서는 오빠들이 바비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조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다 마친 저희는 마당으로 다들 모였고 오빠들이 구워주는 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텃밭에서 자란 상추와 고추를 자랑하셨어요. 아버지도 저와 단 둘이 식사를 할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조카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며 가족들 앞에서 율동을 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 모습에 저희는 더 웃음이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올케 언니가 과일을 깎아서 내왔어요. 아버지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뜸을 들이셨어요. 아버지는 학교를 운영하시는 지인이 자신의 학교에서 경비 일을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다며 자신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빠는 힘들어서 안 된다며 거기서 일을 하실 거면 차라리 다시 회사로 나오시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소소하게 움직이면서 주위에 청소만 하면 되는 일이라 별로 힘든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쉬엄쉬엄 여유를 즐기고 싶다며 고집을 피우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시기로 했고 하시다가 힘드시면 언제든지 그만두기로 약속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다시 출퇴근을 하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새로운 것을 한다는 설렘에 아버지는 하루하루 즐거워하셨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학교에서 아이들과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뭔 것 같니? 글쎄요? 종이를 구겨놓은 것 같은데요? 에이, 자세히 보렴. 글쎄요? 하트지 않니? 아, 듣고 보니 하트네요. 그래. 오늘 여자 꼬마아이 하나가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고맙다며 주고 가더라. 어찌나 귀엽던지 꼭 어렸을 때 너를 보는 것 같았어. 그 아이 장차 크게 될 인물인걸요? 뭐야? 아버지는 여자아이가 준 하트를 조심히 들고서는 책장 위에 올려놓고는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그 사이 저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인 남편이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더 친해지게 되었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어느새 연인이 되었어요. 사내 연애를 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있었어요. 일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연애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초반에는 그런 것 때문에 연애라는 것을 비밀로 할까 했었지만 저희 둘만 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숨기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지만 저희 집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스토킹을 한번 당한 이후로 연애를 할 때마다 작은 오빠에게 너무 많이 시달렸던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결혼을 할 사람이 아니라면 식구들에게는 소개를 시켜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가족들 몰래 1년 정도 연애를 한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집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니 너물산이 많은 저희 집에 먼저 가서 허락을 받자고 말했어요. 저는 주말 저녁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고
가족들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가족들은 한 번도 제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 했어요.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응.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렇게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말했을 때에도 싫다고 말했구나. 그렇게 됐어. 진지게 데리고 오지. 그럼 더 빨리 친해지고 좋았잖아. 내가 연애하고 있다고 그랬으면 오빠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당연히 가만히 못 있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지. 그럴까봐 그랬어. 가족들은 저에게 1년 동안 어쩌면 말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냐며 앙큼하다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저의 말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일일 테니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 미루지 말고 빨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빠들은 그렇게는 안 된다며 자기들과는 오늘이 첫 만남이니 앞으로 1년은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모습에 가족들은 또 웃음이 터졌어요. 아버지는 너무 오랫동안 붙잡지 말고 적당히 하라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오빠들은 남편과 함께 술을 한 잔씩 나누며 저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가 좋았는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저는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냐며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오빠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술이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어느새 오빠들과 남편은 좀 더 가까워졌고 남편은 처음 왔을 때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오빠들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일하느라 바쁘셔서 저를 업어 키웠다며 저와 결혼을 하면 처갓집에는 아버지가 셋이 있다고 생각하라며 저에게 잘해주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오빠들에게 나 혼자 잘 컸다고 코웃음을 쳤지만 항상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저한테는 너무나 든든한 나무 같았어요. 수다를 떨다 보니 벌써 자정이 다 되었고 다음을 기약하며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이가 많은 오빠들을 상대하느라 진땀을 뺀 남편은 왠지 지쳐 보였어요. 다음날 남편은 초췌한 모습으로 출근을 했어요. 아직 어제 먹은 술이 깨지 않았는지 눈이 멍해 보였어요. 저는 점심을 먹고 남편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갖다 주었어요. 남편은 어제 어땠냐며 가족들이 자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가족들이 모두 다 남편의 마음에 들어한다고 말하며 시어머니에게는 언제 인사를 드리러 가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말 나온 김에 빨리 해버리자며 돌아오는 주말에 가자고 말을 했어요. 저는 긴장이 된다며 긴 숨을 쉬었고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며 어머니도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약속한 그날이 다가왔고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는 옷으로 입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한우 선물 세트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리고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왔고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시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가는 차 안에서도 어찌나 긴장이 되든지 남편이 미리 사놓은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저는 긴장을 하면 배가 사르르 아픈 증상이 있거든요. 혹시나 커피를 마셨다가 그 증상이 더 심해질까 걱정이 되어 마실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집 앞에 도착을 했고 남편이 배를 눌렀어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를 온다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한껏 꾸미신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속눈썹도 길게 붙이시고 손톱은 길고 엄청 화려했어요.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듯 손가락에는 금가락지가,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하고 홀로 남편을 키우다 우연찮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젊은 나이에 부동산으로 돈을 좀 많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 덕에 남편 역시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 자랐어요. 시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해 놨으니 먹자며 저희를 주방으로 불렀어요. 식탁 위에는 이것저것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며 맛있게 먹어달라고 말을 했고 저 역시 맛있게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저를 찬찬히 쳐다보시며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은 먹다가 체하겠다며 그만 보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며 불편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배불리 식사를 하고 난 후 거실로 나와 다과를 먹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다 살아 계시고? 아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오빠 2명이 있어요. 그랬구나. 우리랑 비슷하구나. 그래. 오빠들은 다 결혼했니? 네. 딸 하나만 결혼시키면 자식 농사 끝나시겠구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니? 학교 경비를 보고 계세요. 학교 경비? 네. 작년에 은퇴하시고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경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 시종일관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던 시어머니는 인상이 굳으셨어요. 남편은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오늘 처음 봤는데 무슨 결혼 이야기를 꺼내냐며 오늘은 이만 늦었으니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내가 무슨 말실수라도 했나 곱씹어 보았지만 실수한 부분은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시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고 물어봤고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다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며 대답을 회피하는 듯 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며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어떤 날에는 약속 당일 시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남편이 못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상함을 느낀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만나겠다고 말을 했고 그제서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남편은 얼버무리며 자신이 설득을 할 테니 자신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고 저희 집에는 상견례의 날짜는 계속 물어보고 저는 마냥 남편만 믿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자신도 함께 가서 시어머니를 설득하자고 말을 했고 머뭇거리던 남편은 그렇게 하자고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만나 뵈러 집으로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시며 아직 헤어지지 않았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 시어머니는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며 짜증을 내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반대하시는 이유를. 아버지, 경비일 하신다며. 네. 그게 이유야. 네? 어디 경비 나는 양반이랑 사돈을 맺으려고? 그것 때문에 결혼에 반대하시는 거라고요?
결혼도 형편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야. 우리는 너네 같은 집안이랑 결혼한 일 없으니 다른 남자 찾아봐. 시어머니는 자신이 할 말만 하고는 방문을 쾅 닫고는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며 화를 내고는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화가 난 저는 그 집을 나왔고 뒤따라 나온 남편이 저의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남편이 붙잡은 손을 뿌리치고는 앞만 보고 뛰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저는 집에 가는 길에 펑펑 울었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저는 집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 사실을 차마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남편의 목소리도 듣기가 싫었어요. 다음날 저는 힘든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지만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남편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고 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었던 저는 용기를 내어 집으로 찾아갔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폐인처럼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는 며칠 전보다 야윈 얼굴로 서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간 이유로 시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저와 결혼을 하지 못하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며 며칠째 밥도 먹지 않고 자리를 깔고 누워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온 곳을 본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눕고 말았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상견례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상견례 당일 저는 가족들과 식당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화려한 옷을 입고는 표독스러운 얼굴을 하고 먼저 와 계셨어요. 저희의 상황을 전혀 모르던 아버지와 오빠들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며 자리를 가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앙카해진 목소리로 자신은 이 결혼 절대로 안 된다며 못 박아두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어요. 당황해 하시던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자며 의자를 가리키다 시어머니의 옷깃을 스쳤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두 눈을 부라리고는 아버지의 손을 치고는 자신의 옷을 털었어요. 아니, 어디 경비나 불행이 취재. 어딜 만져? 회장님한테 말 조심하세요. 뒤따라온 비서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비서에게 괜찮다며 손짓을 했어요. 아버지, 더 있을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도 당신같이 상식 없는 집과는 결혼 못 시키니 없던 걸로 합시다. 저기요, 잠깐만요. 왜요? 더 할 말이 남았어요? 아니, 저 사람은 누구고 왜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잖아요. 어서 나와. 큰 오빠는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고 저는 작은 오빠의 손에 이끌려 식당을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오빠는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대우를 하는 집에 시집 가려고 그랬냐며 왜 말하지 않았냐고 닥달을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온 큰오빠 역시 저를 몰아붙였고 잠자코 듣고 계시던 아버지는 그만하라며 지금 제일 상처를 받은 것은 막내일 거라며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고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빠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저를 남편이 불렀어요. 그리고는 어제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가족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오빠들은 아버지와 제가 걱정이 되어 집으로 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 안에만 계속 있었어요.
작은 오빠는 뭐 잘했다고 누워있냐며 화를 냈다가도 훌훌 털어버리라며 세상에 반한 남자라며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큰오빠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저와 작은 오빠를 거실로 나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왔어요. 어제는 제가 아버님께 너무 무례했어요. 더 할 말도 없고 우리 님이 다 끝냈으니까 돌아가세요. 얼굴이라도 보고 사죄를 드리고 싶어서 왔으니 만나기라도 해줘요. 아니, 돌아가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지금 안 계시니 돌아가세요. 시어머니와 큰오빠는 신랑이나 버리고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에 화가 난 작은 오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는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깜짝 놀란 저는 작은 오빠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작은 오빠는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남편은 마당에 쓰러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작은 오빠는 거기서 안 떨어지냐며 저의 팔을 붙잡았고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말라며 고함을 질렀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갔어요. 저는 그래도 사과를 하겠다며 온 사람인데 너무하지 않냐고 말을 했지만 아직 가족들은 어제 일로 분노가 가득했고 용서가 되질 않았어요.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죄송하다며 집으로 찾아왔지만 오빠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받은 상처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밉지만 남편과 헤어질 수 없었던 저는 회사도 나가지 않은 채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 제 모습에 오빠들은 아버지가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도 남자 하나 때문에 이러고 있냐며 화를 냈어요. 저는 오빠들의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며 돌아 누웠어요. 오빠들이 다녀간 후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냐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의 얼굴을 만져줬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가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에 한마디도 토해달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참 뜸을 들이시던 아버지는 결심을 하신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 며칠 곰곰이 생각했는데 막내 결혼시키자.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산다. 그 집에서도 잘못은 뉘우치고 저렇게 매일같이 찾아오는데 이만하면 됐어. 그래도 이건 아니죠. 본디 인성이 글러먹은 집이라고요. 내가 하는 말에 도래하지 말랬지. 그래도 아버지, 이건 아니죠. 아버지가 경비일 하신다고 했을 때랑 회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대하는 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집안에 어떻게 결혼을 시켜요? 속물인 걸 알았으니 안 나가면 그만이야. 우리가 옆에 있는 한 막내 시집살이 시킬 일은 없을 거 아니니 이 좋게 생각하자. 내 동생 죽일 셈이야. 그래도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 진짜 아니에요. 그렇다고 계속 저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니. 나는 벌써 그들을 용서를 했다. 그러니 너희를 그만 용서해줘. 아버지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의 상처보다 저의 상처를 먼저 생각해 주셔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에게 진심을 담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 살겠다는 말도 했어요. 저희는 다시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다시 한번 모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번과는 다른 모습으로 간이며 슬개며 다 합해주듯이 저희 집에서 하자는 대로 생각도 해보시지 않고 뭐든지 다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오빠들은 고개를 내저었어요. 저희의 결혼은 늦어진 만큼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먼저 결혼한 올케 언니들이 친정어머니처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준 덕분에 저는 편안하게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하고 당분간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의 집에서 신혼을 보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면 혼자가 되시지만 시어머니는 자신보다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더 낫겠다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집이며 신혼살림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들도 나이가 많은 오빠가 있으면 이런 게 좋은 거라며 결혼 비용에 보태라며 넉넉하게 챙겨줘. 저는 정말 공짜로 결혼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몇 달 후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를 위해 시어머니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를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